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이유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재무회계 첫 시간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회계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혹시 전산회계 2급 공부하셨더라면 누구나 다 들어봤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파트라서 간단하게 그냥 설명만 드릴 거고요. 정확하게 다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자, 첫 번째, 회계란 무엇이냐? 자, 우리 몇 번째 했나요? 회계란 무엇인가? 정보 이용자가 사정을 잘 알고 뭐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이런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해서 전달하는 과정을 우리가 회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회계 왜 하냐? 정보 이용자들한테 유용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 주려고 하는 거죠. 회계 경제 실체의 경제 활동에 관한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해서 회계 정보 이용자들한테 합리적인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려고 회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크게 회계 정보 이용자를 구분을 하게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여러분들 경영자입니다. 자, 경영자는 이 경영 활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경영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책임 중에서는 의사결정이 포함되어 있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잘 되었는지 아니면 내가 처음에 목표를 세웠던 거, 그 세웠던 목표를 정확하게 그 목표만큼 달성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회계를 이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자, 저희 주주라고 보시면 된다고 제가 2급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내가 투자해서 과연 받을 수 있는 거, 배당금, 이 부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내가 배당금 말고 가지고 있는 주식의 주식 가격이 좀 상승하길 바란다. 과연 상승 가능한지, 자, 그런 투자 결정 요인을 예측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채권자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을 우리는 보통 채권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돈을 빌려줬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돈을 무료로 빌려주나요? 그럼 무료 봉사 같은 느낌인데 없죠. 자, 돈을 빌려줬다는 건 내가 이자를 받겠다라는 느낌과 그다음 만기 시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겠다라는 두 가지의 느낌이 존재합니다. 자, 채권자는 내가 돈 빌려주면 자, 이자 제때 받을 수 있을까? 그거 회수할 수 있을까? 자, 그런 가능성을 보고자 회계 정보를 이용하고 있고요. 자, 종업원들. 기업의 장래 수익과 성장성을 판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종업원이라고 하면 보통 그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종업원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우리 회사의 경영 상태, 재무 성과를 이런 회계 정보를 통해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왜 이용할까요? 제가 예전에 뭐라고 설명드렸죠, 여러분? 네, 혹시 내가 연봉 협상할 때 필요할 수 있다, 혹은 내가 이직을 할 건지 계속 이 회사에 뼈를 묻을 건지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기관은요, 우리는 공통적으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그런 회계 정보를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죠? 법인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고, 물론 그 사이에 법에 관련된 조정사항이 필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우리 재무제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세금을 부과하는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소비자입니다. 내가 구매한 상품에 대한 제품에 사후 서비스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회계 정보를 통해서 이 기업이 튼튼한 기업인지 탄탄하게 있는 기업인지, 자, 그것을 보고자 하는 거겠죠. 자, 회계를 구분할 건데, 자, 여러분들 이제 전산회계 2급은 이제 두 가지만 구분을 했습니다. 재무회계냐 관리회계냐 구분을 했다면 우리가 이제는 세무회계까지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우리 정보 이용자는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있고 내부 정보 이용자가 있는데, 외부 정보 이용자는 밖에서도 다 볼 수 있는 거, 내부 정보 이용자는 이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보통 일부분이긴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 내부 정보 이용자입니다. 자, 재무회계는 공시가 돼요. 공시가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보 이용자가 외부 정보 이용자가 되고요. 물론 이 안에 내부 정보 이용자 포함됩니다. 자, 반면 관리회계는 뭐 성과평가 아니면은 원가의 그런 모든 툴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부 공시되지 않죠. 우리 회사의 비밀입니다. 내부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고요. 세무회계는 과세 당국이 이용을 합니다. 자, 세무회계는 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이런 세법을 얘기를 해요. 자, 과세당국이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에서 이제 정보를 이용을 하고요. 정보 이용 목적은 재무에게는 투자 의사결정이 가장 클 것이고요. 관리에게는 내부 정보 이용자만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가 설명을 드렸었죠. 원가 우리 경쟁 기업에 유출되면 안 된다. 되게 중요한 정보다. 원가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상대방의 원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줄이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경쟁이 심화될 거예요. 자, 안 됩니다. 경영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을 할 거고요. 세무에게는 세금 부과 결정을 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용을 하겠죠. 자, 재무에게는 과거 지향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확정된 재무제표를 언제 볼 수가 있냐? 그 다음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확정된 재무제표는 그 전년도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지향적이나 신뢰성은 있죠.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확정을 딱 짓고 나서 발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신뢰성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관리에게는 반면에 미래 좀 지향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신제품을 개발할 때 지금 혹시 개발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원가 같은 거 좀 산출해 볼래? 그런 느낌. 자, 미래 지향적이면서 지금 당장 필요한 정보를 지금 당장 가져오기 때문에 목적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무에게는 우리 확정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과거 지향적이 되겠습니다. 자, 보고기간 정기 보고가 원래는 원칙이지만 이 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회사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 시점에 따라 작성하시면 되고요. 작성 기준, 재무회계는 기업회계 기준 혹은 KIFRS 우리나라에 도입한 그런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해야 되고 관리회계는 내부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따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법적인 뭔가 딱 이렇게 기준이 있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세무회계는 세법 기준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법인세는 법인세, 소득세는 소득세, 부가세는 부가세대로 우리가 세법에 의해서 작성을 한다. 자, 다음에 회계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 재무상태표, 경영성과 손익계산서 이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시간적 범위이고요. 회계연도는 기본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계 기간으로 할 거고 회계연도 1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희 전산회계 1급은요 보통 법인기업 위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갈 건데 자, 1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매우 중요하죠. 1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연도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1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도 가능해요.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자, 어떻게 보면 연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뭔가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계산하면 얘도 12개월이에요. 1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도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외국에서 투자를 받는 회사들이 보통 그 외국에 대한 회계 기준, 이 회계 연도를 좀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하는 기간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회계 단위입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이 장소적 범위를 저희가 회계 단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제 회계의 기본 요소. 여러분들 이제 전산회계 1급 와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을 얘기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런 것들을 모르고 회계 1급을 바로 시험을 보겠다. 그러면 원가에서도 문제가 되고요. 당연히 부가세법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회계 2급을 일단 공부를 하신 후에 넘어오는 게 이런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자, 그래도 한번 교재에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우리 재무제표라는 게 있는데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아시는 분도 아시겠죠? 재무제표를 크게 구성하는 게 5가지 항목이 있고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부채 자본으로 나누어지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배웠죠? 자, 차산 뭔가요? 장래 기업이 활용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이런 경제적 자원을 얘기하고 부채 우리가 미래에 이 금액을 어떤 걸 갚아야 하는 채무를 얘기를 합니다. 자, 자본은 기업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청구권 또는 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내가 갚아야 되는 부채를 뺀 게 결국에는 자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항목은 크게 그냥 수익과 비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수익은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으로 획득한 이익이 되겠고, 비용은 그 획득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된 그런 소비된 비용을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제품을 매출을 할 거고요. 자, 제품을 매출을 하면 수익인데 이 제품을 매출하려면 제가 뭐가 있어야죠? 원래 제품이 있었어야 돼요. 그쵸? 자, 그게 지금 비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에서 계정 과목별 분류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전산회계 2급과 달라진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부분이 더 추가적으로 됐냐? 자, 여러분들 제품, 원재료, 자, 이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제품과 원재료. 자, 전산회계 2급에서는 상품만 출제가 됐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매출했다 이런 무조건 뭐였죠? 대변에 상품 매출인데요. 자, 우리 전산회계 2급 취득 다 했고 이제 1급으로 업이 됐어요. 자, 이런 느낌이죠. 유치원 다니다가 이제 초등학교가 됐으면 언니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느낌으로 이제는 매출했다 그러면 상품 매출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전산회계 1급은 제품 매출을 하는 제조업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제품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실 거고요. 자, 제품을 만든다, 제조하는 기업이다. 자, 그럼 원재료를 사다가 내가 가공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가 구입하는 건 이제 상품이 아니라 원재료가 될 거다. 자, 그 부분이 자산입니다. 원래 상품, 제품, 원재료, 뭐 반제품, 미착품 이런 부분 모두 다 재고 자산에 속해요. 상품과 같은 개념입니다. 자, 부채에서는 여러분은 다 아시다시피 배웠던 거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나온다라고만 보시면 되고요. 자, 자본은 조금 더 전산회계 2급보다는 상세하게 조금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구성 항목 총 5개 있다 정도만 확인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크게 수익과 비용으로 나누어진다. 여기까지는 우리 다 배운 거예요. 다 아는 거지만 자, 이제 수익에서 뭐가 나왔죠? 2급에서는 상품 매출이 나왔다면 1급에서는 제품 매출이 나옵니다. 제품 매출. 원래 이제 상품 매출도 여기 있죠. 있긴 있는데 1급에서는 안 나오니까 제가 이제 잠깐 들어가 있어, 2급으로 가 있어 해서 나눠둔 거고요. 자, 비용은 여러분들 아마 이제 퇴직급여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퇴직급여 뭐죠? 내가 퇴사하면 받을 수 있는 그 퇴직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크게 차이 없습니다. 크게 차이 없습니다. 자, 대신 이거 구분할게요. 자, 손익계산서 항목 우리 입력할 때 그 프로그램에서 코드 번호 몇 번 했죠? 800번대 했다는 거 한 번 더 상기하시고 그 다음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처음 보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전산회계 1급 지금 한 10분 정도 돌아갔나요? 녹화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가 이거 딱 틀자마자 이제 드디어 모르는 게 나왔어. 그게 뭐예요? 제조원가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회계 1급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를 사서 내가 만들어서 제품으로 판매하는 거다라고 했죠. 이 제조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이 되고요. 자, 수익은 없어요. 당연히 수익은 무조건 손익계산서에 있는 거니까 비용 항목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들입니다. 어디서 봤죠, 여러분? 손익계산서에서 보신 거 아니에요? 비용의 손익계산서 항목과 동일해요. 자,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손익계산서 항목은 800번대 사용하면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간다면 제조원가 명세서는 이제 500번대 코드 사용할 거예요. 입력할 때 제조에 관련된 거다 문제에서 주어져요. 여러분 그거는 같이 풀면서 확인하면 되니까 문제에서 이건 제조에 사용된 거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복리후생비를 하더라도 몇 번? 500번대 복리후생비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의 기본 개념 볼게요. 자, 회계상의 거래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경제적인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구두로 계약된 거 회계상의 거래다 아니다? 아니다. 조금이라도 계약금을 주거나 아니면 내가 상품을 미리 받아오거나 이제 제품을 받아오는 거겠네요. 제품이나 원재료를 미리 받아오거나 아니면 내가 제품을 매출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 이랬을 때만 회계상의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이중성이고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 조금 오타 발생해가지고 제가 PPT로 다시 만들어 왔습니다. 자, 거래 이중성, 자산부채 자본이 증감하는 거래에 있어서 차변에 발생한 거래 반드시 대변에도 같은 금액 거래 발생해야 된다. 자, 재무상태표 등식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 성립하도록 이중으로 일어나야 되고요. 이 대차평균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그게 복식부기에서 모든 계정의 차변합계와 대변합계 항상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기 검증을 갖는다라는 게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교재 좀 오타니까요. 여러분들 자세히 좀 PPT 봐주시고요. 자, 거래의 8요소 지금 얘기 드려야 될까요? 회계 1급이니까 조금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우리 기억을 상기시켜 봅시다. 자, 차변과 대변이 있고요. 차변에는 자산인의 집이었고 대변은 부채의 집이었어요. 자기네 집에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살이 막 드륵드륵 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집에서 보통 걸어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음이 편하잖아요. 네, 살이 찔 수밖에 없죠. 먹고 자고 하니까. 자, 그리고 부채는 자본은 대변에 살고 있습니다. 각자 친구네 집에 놀러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부채와 자본은 차변인의 집에 놀러 갈 수 있고 차변에 있는 자산인의 집은 자산인은 대변에 놀러 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어떻게 돼요? 감소가 됩니다. 자, 자기네 집에 있을 때만 증가해요. 감소가 되고요. 차변에는 무조건 비용의 발생, 대변에는 수익의 발생이 나는데 자, 결산 때 가면 이게 자리가 바뀔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그냥 비용은 차변에, 수익은 대변에 라고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차변의 4개, 대변의 4개, 거래의 8요소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자, 거래의 종류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될 거고요.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입니다. 자, 교환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에만 변동을 이제 오는 그런 거래를 얘기를 하고요. 손익계산서는 한쪽에는 수익 혹은 한쪽에는 비용 그리고 나머지 한쪽에 자산, 부채, 자본에 변동을 주는 그런 거래를 얘기를 하고요. 혼합거래는 이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더해진 개념이 혼합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는 처음에 회계상의 거래인지 먼저 판단하시고 난 다음에 자, 그리고 분개할 거죠. 우리 분개가 뭐예요? 차변에 뭐 대변에 뭐 하는 게 분개죠. 분개하면 분개가 모아지는 곳이 분개장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자, 그러면 계정별로 한번 전기를 하는 거죠. 딱 모아가지고 전기를 하면 뭐가 된다? 총계정 원장에 우리가 계정별로 모아진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교재에 제가 분개가 뭔지, 분개장이 뭔지, 전기가 뭔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전기 중에서 우리 T계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개장에 기록된 거래를 해당 계정에 옮겨 기록하는 것을 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5일 날 상품 10만 원에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자, 상품을 구입했다고 했는데 우리 한번 상품 말고요. 원재료로 붙여볼까요? 원재료. 자, 원재료를 10만 원에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했을 때 분개하면 차변에 원재료 10만 원, 대변에 현금 10만 원. 자, 이렇게 분개할 수 있겠죠. 자, T계정을 그릴 건데요. 원재료 T계정을 먼저 그려볼게요. 자, 원재료 T계정. T계정은 왜 T계정이에요? T자로 생겨있기 때문에 T계정이에요. 자, 현금 T계정. 자, 계정별로 각각 우리가 T계정을 작성할 거고요. 자, 원재료 같은 경우에 차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차변에 여기 10만 원을 적어줄 건데 앞에 계정 과목 뭘로 적어줄 거냐? 상대 계정, 현금이죠. 현금으로 우리가 원재료를 구입했어 라는 느낌으로 상대에 있는 계정을 작성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현금 계정에 대한 T계정은요. 자, 현금 지금 대변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변에 10만 원을 적어줄 건데 어떤 계정 과목? 상대 계정 과목 원재료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원재료는 자산입니다. 현금 자산입니다. 자산은 이 T계정에서 자산은 왼쪽에 있고요.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라는 자산의 왼쪽에 발생했다면 원재료를 내가 증가시키는 원재료 샀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현금이란 자산의 오른쪽에 있다면 자산이 감소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원재료를 사서 현금이 줄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총계정 원장, 계정들이 모여 있는 장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었고요. 자, 시산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전 분계와 정기 오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표인데, 자,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잘못 입력했을 경우 차변은 10만 원, 대변은 5만 원, 자 이렇게 입력했을 경우 우리 시산표에서 오류 검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재무회계 첫 강의였고요. 회계 2급과 너무나 동일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많은 판서 해드리지 않고 간단하게만 설명드렸습니다. 자, 혹시나 나는 지금 회계 2급을 하지 않고 1급으로 바로 강의를 들었다, 교재를 구입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오늘 했던 강의는요. 전산회계 2급 첫 번째 강의를 좀 다시 돌려봐 주시면 지금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